자, 이제 2장 행정개혁 675페이지입니다. 자, 개혁은 일문항 나올까 말까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상식 갖고도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출제 포인트 보시면 네 가지 형태의 별표가 나왔을 거예요. 개혁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개혁안 작성을 내부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야 외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냐, 그 주최 시의 특징하고, 그 4번에 시민원장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행정서비스원장이라는 게 있죠. 특징을 장단점 묻는 것들, 그 한 문제씩 급입니다. 자, 일단 개혁이 무엇인가 맨 앞에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개혁은 말 그대로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을 보통 개혁한다고 해야 하네. 그게 개혁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보다 나은 상태, 바람직스러운 상태로거든요. 그래서 바람직스러운 상태의 변동 과정을 소위 행정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특성이 쭉 나왔는데 출제 나올 기운성 희박하지만 잠깐 좀 보자. 일단은 모든 개혁은 여러분들 목표를 가져간 거죠. 목표 지향성이고, 자, 가치 지향은 다름 아닌 의도 지향을 얘기하는 거야. 의도 지향. 배우의 의도나 목적이 존재한다란다. 의도나 목적 갖고 행동한다. 이게 바로 가치 지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태성이 나왔고 행동 지향성이란 말이 나오죠. 동태는 움직이는 거죠. 개혁은 제가 변동 과정 그랬잖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동태성이고, 개혁할 때는 기득권의 권한을 어떻게 당연히 침해하기도 해, 안 해.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겠죠. 저항의 수반. 공적 상황이란 말은 시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공적 상황에서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의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켰다.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조, 정책, 심지어는 국민의 가치관 태도까지 연계가 됩니다. 이게 포괄적 연계성이에요. 자, 개혁은 우발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려가서 개혁의 목표. 자, 목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쭉 보세요. 다음 중 행정개혁의 목표가 아닌 것. 1번 행정의 민주성 제고, 2번 행정 능률의 향상, 3번 기구 개편. 몇 번? 기구 개편은 목표가 아니에요. 개혁의 구체화된 방법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기구 개편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개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목표 아닙니다. 자, 개혁의 발생 계기도 여러분들 쉬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바로 옆에 이제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관리기술, 두 번째 구조기구, 세 번째 나온 게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종합적 접근에서 세 가지를 다 결합해서 나온 게 종합적 접근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리기술을 이제 과정적 접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왜 관리기술이라 그러냐? 맨 앞에 보다 과학적인 관리기법이죠. 관리기법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둬서 관리기술의 개선을 강조한 접근 방법이 결합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할 때에 수행하는 것을 보통 과정이라고 해야 하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절차에 중점을 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시 사용하고 있는 관리 방법이나 기술, 도구를 개선해서 개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관리 방법이나 기술, 도구 개선 나왔는데, 관리 방법이나 기술 해가지고 화살표 놓고 이를 대표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과학이라는 거 안 배웠지? 정책문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관리 방법이나 기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 도구에다 동그라미. 도구는 보통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것도 관리 기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8번에 5번에 행정장비의 개선이란 말이 나와. 행정장비의 개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량화된 분석기, 또 그런 거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만 좀 정해두자,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7번 보시면 문서 양식 처리 절차를 새롭게 하는 것들, 정원관리 기법을 새롭게 하는 것들, 사무의 기계화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걸 얘기하죠.
직무 분석 방법 자체를 새롭게 여러분들 도입해서 쓰는 것들, 봉급 책정 기법을 변화시켜서 쓰는 것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절 사무실의 배치 기법. 사무실 가장자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고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사무실 관리 기법이에요. 사무실 배치 기법과 여러분들 구조가 아닌 관리 기술이에요. 이거 7번에 나온 것들 혹시 모르니까 체킹.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그림의 구조, 기구적 접근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조 중심의 연구는 전통적 행정학에서 강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맨 앞에 전통적 조직이론 중심 밑줄. 그리고 그저 끝에 원리 전략과 직거나 분거나 밑줄. 원리 전략. 이 원리 전략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조직의 제 원리 배웠어, 안 배웠어? 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조직의 제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최적의 원리는 최적 구조를 형성하고, 최적 구조는 업무의 최적속 수행을 가능케 한다고 파악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자. 우리가 이제 조직의 제 원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층제 원리다, 분업의 원리다, 통설범위다, 그렇게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층제란 말 들어봤어요? 계층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할 거 아니야. 피라미드의 계층제. 조직 구조를 계층제 구조로 바꿔줘서 업무를 수행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층제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늘 물어보자. 계층제의 조직 구조를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다양한 조직이 있잖아. 계층제 조직을 대표하는 건 뭐가 있을까? 군대는 피라미드형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격한 명령과 복종 체제를 강조해야 해. 하죠. 그럼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을 해야 해. 하죠. 그래서 이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조직의 구조 가운데 가장 최적의 좋은 구조를 뭐로 파악했냐면은 계층제로 파악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걸 보통 이데아라 그래. 자, 이데아를 번역할 때는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해? 이데아 번역할 때 그냥 이상, 이념, 이걸 이데아라 그래. 그럼 이데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이상이나 이념을 얘기하는데, 이상이나 이데아 자체를 얘기할 때는 현실적 경험을 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의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토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현상, 플라톤의 이데아란 말 들어봤어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세계 자체를 얘기할 때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는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일까? 삶 전체가 대부분 고통일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아? 우리 이름 뭐지? 예쁘니? 가빈아. 가빈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요? 다행이다. 행복하지 않아? 중간. 근데 선생님이 살 때는 행복과 여러분들 고통을 생각해보자. 대부분 고통이고 고민이야. 행복은 일순간에 불과해.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공부가 딱 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행복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현상, 이 현실은 이게 사실 이데아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 죽음의 철학을 얘기해.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머릿속으로 환상적으로 이렇게 고도의 정신적인 사유를 갖고 만들어낸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죽음 다음에 가는 세계. 그게 죽음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엊그저께 선생님이 외계인 얘기 들었잖아요. 1947년도에 미 나사에 근무했던 한 여자가 외계인 자체의 시체를 발견해. 이 비행 물체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야, 그 있잖아, UFO. 이건 그대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근데 4개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다행히 3개는 죽은 시체가 하나는 살아있어. 외계인 가운데 하나 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외계인 자체를 치료를 했어요. 근데 치유하고, 얘가 이제
이 외계인 자체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시간 지나고 외계인 자체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몸 자체를 갖고 그러더니 외계인이 먼저 말을 거는데 이 말이 아니라 텔레파시 있지. 내가 지금 소영이 무슨 생각하는 내가 다 알아. 텔레파시. 이 머릿속으로 막 얘기하는 게 머릿속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계인한테 지구에 관한 여러분들 역사라든가 모든 책들을 다 줬대. 보게끔. 그리고 영어란 단어까지 영어를 또 하게끔 됐대. 그래서 어느 순간 몇 개를 딱 지나고 1년이 가까이 된 다음에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당신한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영어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 자체에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외계인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인들도 다 영적인 존재래. 근데 영적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두 세력으로 나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외계인 자체가 속한 세력이 있고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그걸 무슨 세력 그러는데 무슨 세력 자체가 지배한 것을 이 외계인에 속한 세력 자체가 여러분들 그걸 타협해가지고 그들 지배체제가 바뀌어. 그리고 지배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잖아. 행성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좀 너무 여러분들 지랄 맞은 영혼들이 있잖아. 너무 지랄 맞은 영혼들 자체를 여러분들 지구로 유별 보낸 거야. 근데 그냥 영혼인데 어떻게 보냈냐? 육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그 영혼들은 육체란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육체란 감옥.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육체란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체가 어느 순간 자체에 이 감옥에서부터 탈출을 해. 어떻게 탈출을 해?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다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겠지? 아니래.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유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또 사는 거다. 육체. 예. 근데 인간들은 뭐냐면,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영적인 존재라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알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뭐 때문에 인식 못한 거기까지 얘기해. 근데 그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이게 쭉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외계인과의 대화인가 뭐 책에 나오는 거야. 그 책에 나오는 걸 좀 얘기하는데 다음번에 기회에서 한번 봐봐요. 여기 선생님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외계인 와가지고 뭐 이거 99% 구라인데 이건 맞는 것 같아.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데아라고 하는 거. 아우구스티누스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저서 가운데, 가끔도 까먹었는데, 이 지구 자체는 다 악의 지배하는 세계라서 악의 지배. 유일하게 하늘로 갈 수 있는 창구는 교회다. 그래서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탈피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을 갖고 살아간 인간들이 유일하게 있다. 그걸 발견한 인간이 있다. 두 명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자 중이가 군인이. 그럼 두 명 가운데 예수 들어가냐까 예수는 안 들어간다. 예수는 아니래. 예수는 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타하고 노자. 그러니까 이게 잘 봐봐. 우리 여러분 불교에서 여러분들 열반의 경지잖아. 열반의 경지는 해탈하는 거 아니야. 이 검은 이 지금 육체라고 하는 여러분 육체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노자도 뭐로 돌아가는 사람을 얘기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 무의자연을 얘기하잖아. 그 무의자연이 자연으로 가는 것은 말이야.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둘을 얘기하더래, 외계인이. 근데 나는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해. 다음번에 기회가 있어 봐, 이러면. 지금 그치 다 읽어. 그걸 다 보지 못했는데 그게 1편, 2편, 3편 쭉 나와. 그래서 1편 얘기한 거 듣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근데 그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 보세요.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조직을 얘기하고 이걸 얘기해. 이 조직 구조, 계층제의 구조. 그걸 막스 베버라는 사람 얘기한 거야. 베버가 파악한 관료제라는 것은 얘기할 때는 현실의 경험을 토대로 추론한 것이 아니라 이 베버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체, 경험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인 이성, 정신적인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탄생시킨
조직의 구조 형태가 바로 이 계층제라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버는 이 계층제의 구조야말로 19세기의 무질서와 혼란을 정직할 수 유일한 조직 구조 형태를 해석했고, 19세기 조직들아 나의 조직을 이데아적인 조직으로 해석하고 그 조직의 형태를 좀 모습을 흉내내라고 얘기한 거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제 계층제란 조직, 계층제의 원리,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최적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두 번째 줄 중간에 최적의 원리는 여러분들 최적의 구조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조직의 제 원리를 이용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구조, 기구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6번에 통설, 보미의 원리, 명령, 통일, 계층제, 조정의 원리. 이게 조직의 제 원리야. 이게 조직의 제 원리라 그래.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워요. 그 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4번에 직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란 말 들어봤죠? 그 직권적 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꾼다든가, 분권적 구조를 직권적 구조로 바꾼다든가, 이거 다 지금 얘기한 구조론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구조론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현재 보세요. 기구 통합하는 거, 영업 일과 이과를 통합하는 것도 구조야. 그럼 물어보자. 일과 이과를 통합하면은 기능 중복이 제거가 돼야 돼. 되겠죠. 그래서 그 맨 위에 기구 직제의 간소와 기능 중복의 제거도 구조론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구조의 출발점은 뭐로부터 출발한다? 업무의 적절한 배분. 여기 보세요. 여기 업무야. 업무를 뚝 잘랐어. 이거 총무과, 영업과 구조가 탄생해야 하네. 쭉 자르면 총무과, 영업과 구조 탄생했죠. 그래서 업무의 배분에 근거해 구조가 탄생하거든. 그래서 3번 나온 거 봐, 맨 위에. 행정사무 업무의 적절한 배분. 그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면 거기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도 설정이 돼야 한다. 이걸 담당하는 영업과의 책임, 권한 이걸 담당하는 총무과의 권한, 책임 이런 식으로 권한과 책임의 명령화도 구조론적 접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쌍가루 3번에 인간관계론적 접근, 그것을 행태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인간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변화시켜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들, 인간관계론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적 접근, 행태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법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3번의 밑줄, 조직 발전 기법이란 말이 나오죠. 나중에 배워, 처음 나오신 분들 나중에 배웁니다. 조직 발전 기법은 가치관, 태도, 행태를 변화시킨 기법이구나. 이걸 사용했다. 그럼 인간관계론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 밑에 종합적 접근은 앞에서 몽땅 종합해서 하는 것을 종합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종합적 접근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관리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간의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개혁의 과정에 개혁의 성공 조건 나온 거 보세요. 자, 거기 여러분들 1번부터 먼저 5번까지 읽어보세요. 속으로. 그 3번의 개혁 지향성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성공을 하지. 어떤 사람이 개혁하는 거 싫어하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족이 5명이야.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태도 행태를 변화시킨다. 아침 5시에 기상. 근데 여러분들 5시 기상을 여러분들 아버지마저도 싫어해.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는 개혁 지향성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근데 누구나 5시 일어나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시 일어나게 되겠지. 이게 개혁 지향성의 존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강연 선생이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옛날에 몸무게 40kg까지 살을 뺀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살찌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알아요? 먹는 거. 특히 선생님은 이게 술을 좋아해. 그러니까 술하고 이걸 저녁 때 먹으면 이게 다 몽땅 다 살로 가. 뭐 운동을 하고 자지만 사실 운동도 오래 해요. 운동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몸이 빠지는 살 빠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먹잖아. 그럼 돼지가 돼. 그 앞에 뭐가 먼저 근육돼지. 진짜 근육돼지가 되면 근육돼지 마동석 있지? 그 돼지가 시킨 거. 돼지래도 그러. 그래서 얘는 우통을 못 벗잖아. 왜? 외형적으로 된 근육이 있지만 그 돼지거든. 살아가 있었어가지고. 이게 근육돼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선생님 이제 집 식구들한테 천명을 해서 근데 우리 아들 둘 녀석들이 몸이 좀 슬림한 우리 집에서 몸이 슬림해. 나이 먹을 땐 슬림하지 않지만 우리 집은 슬림해. 그래서 집사람하고 선생님하고 내가 얘기한 게 우리 앞으로 내가 살 뺀다. 같이 빼자. 그러니까 날 믿지 왜? 옛날에 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번 달까지 술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달부터 살을 빼기 위해서 저녁 때 술 먹는 것을 우리 끊는다고 얘기했어요. 끊는다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먹는 걸 줄여야 돼.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혹시 쌀 빼고 싶은 사람이지 음식만 바꾸면 돼. 쌀하고 밀가루 먹지 말고 아침에 저거 먹으면 돼. 그 뭐야 그 야채하고 닭가슴살 쳐먹으면 돼.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살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녁 때 절대 이런 먹는 거 좀 덜 먹고 소식하고 밤량을 소식하자라 그러면 위가 작아져.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언제 빠지는지 알아요? 10개월, 8개월에서 10개월 짝 정도 하면 그 당시에 쭉 빠져.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 전에 갑자기 한 달 만에 10kg가 빠져. 그리고 가. 그러다가 또 5, 6개월에 또 빠져. 또 10kg 빠져. 이런 식으로. 요걸 몇 번 거치면은 나는 10kg 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10개월 만에 10kg 빼. 선생님 저는 20kg 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몇 년 해야 돼? 아니 20개월 해야 돼. 30개월 해야 돼. 40개월 해야 돼. 그리고 빼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막 처먹어서 살이 잘 안 쪄. 근데 어느 순간에 또 확 쪄. 내가 쪄졌잖아. 그래서 살아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음식물 조절하면 돼요. 근데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 근데 운동도 TV에 보니까 여러분 살 빼려고 살찐 사람들 막 운동 막 시키잖아. 그거 죽어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자기 맞게끔 운동하면 돼. 그러니까 몸에서 땀이 나올 정도만 운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살이 자연스럽게 빠져.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찐 사람이 살 빠지는 방법 내가 알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시 동원하려고 그러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10개월 뒤에는 10kg 뺄 좀 궁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또 왜 하냐? 자, 그럼 선생님 보자. 그러면 내가 우리 식구를 몽땅 살 빼자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자식이나 집사람이 반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모든 식구들이 그래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개혁 지향성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론의 지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자. 6번, 7번 쭉 읽어보세요. 10번까지. 그리고 8번의 별표에도 가외성. 가외성은 여벌, 남는 것, 저축분 그런 걸 얘기해요. 저축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외성이에요. 여유분, 이게 가외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얼굴을 개혁하고 싶어. 뭐가 있어야 돼? 얼굴 여러분들 여기 요새 여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다 대부분 저기 갑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3 애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애들 수술 많이 하러 다니지. 언니들. 그치?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고3 학생들 가운데 한 뭐 60%, 70% 정도가 다 저걸 한대. 뭐 쌍꺼풀 수라든 뭘 한대. 근데 그거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지. 저축된 분이 있어야지. 지난 한 5년 전 얘기인데 여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몸이 있다고 가지고 보자. 이 몸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영자가 있다고 가지고 보자. 이영자를 송혜교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어. 여학생들. 근데 그 비용이 나왔는데 얼마나 하냐면은 4,700만 원. 몸 전체하고 얼굴 다 손을 대는 게야. 감축 카톡. 그러면 이영자가 송혜교가 된대. 그럼 4,700만 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개혁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이게 가외성. 자, 그 다음에 11번 별표. 자, 상황이 유리할 경우에는 전민적, 급진적 개혁이 보다도 합리적이고 상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점진적 전략이 보다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상황이 불리할 때는 눈치 보면서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쌍가로 2번의 개혁의 추진 과정 보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개혁의 필요성 인식하고 저항세력 약화시키고 개혁안 작성하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개혁 실시하고 평가한다. 쭉 과정 나왔지. 과정을 외우라는 게 아니냐면 읽어보면 돼. 대신 앞에 이지. 자, 동그라미 3번에 개혁안의 작성. 이게 C급이라 그랬죠.
그럼 개혁안을 누가 작성하냐? 외부에 있는 대학 교수 전문가한테 개혁안을 맡기냐? 아니면 내려가서 내부 인사, 현지 공무원한테 개혁을 의뢰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외부 인사 보자. 자, 바깥에서 숲을 바라보면은 보다 종합적인 개혁안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일본의 객관적 종합적 개혁안이 작성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대학 교수라든가 시민단체 연구원들한테 개혁을 의뢰하면은 그들 자체가 개혁을 작성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만큼 신뢰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죠. 그럼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은 다음 선거 때 굉장히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다음 선거를 고려하는 것을 개혁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정치 왜 우리가 유리할게야. 그러니까 정책 측면을 고려한다 얘기하고 보수가 길고 재미라고 건의안도 책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이고 과격하죠. 또 대학 교수한테 개혁안을 들 때는 많은 여러분들 비용 지불해야 돼. 많은 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내부 실정을 보다 보니까 이상적 개혁안이 등장할 개연성도 있었어. 있죠. 이게 바로 외부 인사예요. 이번에 내부 인사, 현지 공무원한테 개혁을 의뢰하는 경우. 경비 절약되죠. 실현 가능성 높겠고 집행이 보다 빠르고 용이하겠죠. 보고서가 아주 간단하고 집중적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 페이지.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개혁 실시하고 평가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개혁의 저항 및 저항 극복과 추진 전략해서 개혁의 저항의 원인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 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암결사항이 아닙니다. 쭉 보세요. 기득권을 침해했다. 내용이 불명확하다. 피개혁자가 능력 부족해. 우리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못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 지금 니들 공부하는 대들 바꿔야겠어. 지금 무조건 5시 반까지 학원 나와. 밤에 12시에 집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쌍가루 이번에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의 대책 나온 거 봐. 박스 안에 규범 사회적 전략, 두 번째 공리기술, 세 번째 강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규범적 전략, 사회적 전략이란 말이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적절한 상징적 조작 및 조직의 인간화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상징적 조작은 특정 인물을 영화시켜서 그 정권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권이 바뀌거나 군사정권, 북악에서부터 한라까지라고 하는 전두환 씨의 자서전 책이 있어. 그 책 보면은 전두환 씨의 모친이 전두환 씨를 뱃속에 베고 있을 때 시주승이 쌀 받으러 오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하냐? 쌀을 주니까 이 모친이 쌀을 받을 생각 안 하고 모친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래. 그래서 당신의 얼굴은 임금을 잉태할 상이다. 뱃속에 애가 있으면 애가 임금 된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전달은 뭐야? 하늘이 내려 좀 바른 거다, 그거다. 그건 뭐야? 윤석열이 그 여러분들 손에 왕짱과 몽자 해가지고 무슨 왕 얘기하잖아. 무슨 점술가 얘기하면서. 그것도 그거 아니야. 나는 하늘이 내려준 여러분들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상징적 조작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 특정 인물을 영화시키는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특정 인물의 영화를 카리스마의 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개혁 지도자의 카리스마의 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은 끝에 나오고 있는 강제적 전략이라고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 사회 규범적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사회 규범적 전략이에요. 근데 야권에 이렇게 인물들이 없냐?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그래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래 난 게 유승민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유승민도 요새 이상해졌어. 이거 표정이 이상해졌어. 여권엔 이재명 빠지고 나니까 이낙연이 여권엔 진짜 정세균 씨가 제일 좋았는데
유재명이 그거든요. 유재명이는 진짜 되면 좀 잘할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바탕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바탕이 많이 많잖아. 진짜 어떡하냐? 우리 찍을 사람 없어가지고. 우리 방법이 없나? 우리 북한에서 누구 하나 데려올까? 김정은이? 아니면 저기 어디 미국 가서 트럼프 데려올까? 이거 참 걱정이네요. 추미애도 괜찮은데 여자가 여자 깡패 같아. 추미애, 그죠? 추미애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역깡패 같아. 자, 뭐 그건 그런 거고 누가 되든 뭐 나라 위해서 하겠지 뭐. 자, 그리고 난 거 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의사 전달과 참여 사명감 고치 나왔고, 그 밑에 여러분들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감각이 충분한 부여. 그러면 규범을 내면화 시켜 안 시켜? 시키죠. 그래서 사회 규범적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리 기술은 공리, 실리를 보장해 주는 게 실리. 공리란 말은 실리야. 그래서 실리. 그러니까 실리를 보장해 주니까 이익 침해 방지해 주는 거 들어가죠. 그리고 적절한 기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사회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점진적인 추진, 적절한 시기의 선택은 다 지금 얘기한 기술입니다. 기술. 그 다음에 개혁안의 명확한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술에서 행 나왔지? 그 니들 여러분들 지금 밑줄 친 거 봐봐.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로만 나와서 뒤에 거 빠져서 그건 뭐가 더? 사회의 규범 같죠? 그죠? 뒤에 걸 생략하면 혼동을 많이 해. 공리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도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안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규범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술의 사용이 보통 의미가 바뀌겠지만 그 자체만 일단 사회의 규범인데 왜 과거의 기술 문제야?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공리기술적 전략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개혁안에 명확한 공공성의 강조를 뭐로 파악할까? 사회의 규범으로 해석을 해야 해. 하니까 이거는 공리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야 이렇게 답을 시키겠거든요.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았던 내용인데 하여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제를 얘기했던 계층제 권한에 근거한 명령, 물리적인 제재, 신분상의 불이익고치 이거 몽땅 다 강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페이지에 추진 전략 해가지고 개혁의 속도 나온 거 봐. 자, 두 가지가 나왔죠? 급진적 전면이 나왔고 점증적 부분 나왔는데 하나 이해할게. 급진적 전면하고 그 밑에 명령 하향과 거의 같아. 그리고 점증 부분하고 그 밑에 참여 상향과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급진적, 전면적 전략을 얘기할 때는 일단은 유능한 개혁 리더가 존재할 경우에는 유리하지 않아.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급진적, 전면적 전략 자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개도국, 왜? 개도국은 카리스마적 리더, 독재자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야 하네. 하니까 이런 걸 많이 하잖아. 신속한 변화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전면을 하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항을 유발해야 하네. 하죠. 그럼 이전 정치 권력이 사용했던 방법은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운 걸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일관성을 저해하겠고 아까 저항을 유발하면 옆에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겠지. 그러면 그 밑에 점증 부분은 급진 전면의 장단점을 거꾸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맨 위에 거 하나만 정리하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맨 위에 거 하나 보면 돼. 자, 각각 행정개혁 요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넘어가시고. 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게요. 쭉 넘어가세요. 뭘 보냐? 684페이지. 맨 밑에 행정 서비스 헌장이 나오죠. 이걸 가져가야 돼. 이걸 시민 헌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일단은 개념 잠깐 보세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사회가 밀접한 관련된 서비스 선정에 대한 서비스 행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정치 보상, 실력, 쭉 나왔나?
보자. 자, 여기 보자. 요새는 여러분들 철도, 그러니까 뭐 경찰청이나 소방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각 정부 기관에서는 어느 정부 기관이라 심지어는 주민센터,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 헌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철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승객 헌장이 있거든요. 그럼 승객 헌장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철도를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행 자체가 만약에 이게 뭐 1시간 지연되고 30분 지연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다 거기 정해져 있어. 이걸 문서로 정해서 공표하는 게야. 그리고 이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걸 약속을 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두 번째 줄. 자, 시정 보상 조치를 정해 공표하고. 그 다음 보자. 이해신을 주민에게 문서로 약속한 걸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그리고 옆에 이러한 행정 서비스 헌장의 지정은, 자, 그 다음 나온 거 봐.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 기존의 권리를 사용자, 유저. 사용자는 누구야? 시민 헌장을 사용하는 시민이죠, 누구야?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됐습니까? 헌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시민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민 헌장은 미칠 영국의 메이저 총리 때 등장합니다. 언제? 메이저 총리 때 등장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필요성 보지 마시고 쌍가루 3번의 별표 하나. 행정서비스 헌장의 기본 원칙. 이 기본 원칙 묻는 것이 어쩌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기본 원칙 묻는 것 어쩌다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자랑 거 보자. 서비스는 고객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주의란 말이 나왔나? 나오죠. 두 번째,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은 고객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미칠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3번을 잘 보세요.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다음 나온 거 봐.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탑 레벨이에요. 이걸 번역할 때 최고의 서비스, 아니면 최상의 서비스예요. 최고, 최상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최소한의 서비스, 그럼 틀려. 현재 주택 보급률이 80%다, 70%다 그러면 90%, 95% 약속하는 거지, 뭐 최소한 72% 보급률 약속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는 맞지만 최소도 아니고 하나 더 최적도 아니야. 최적. 최적은 모든 시민이 다 만족하는 점을 얘기해. 어떻게 모든 시민이 다 만족을 해?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최적의 서비스도 존재할 수 없고 최소한의 서비스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최고, 최상의 서비스. 맨 밑에 서비스 제공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잘 계산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5번에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돼. 자, 여러분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승객 헌장 철도 공사에서 철도 다 타봤죠? 안 타본 사람 없을 거야. 뭐 KTX를 타든 뭐 새마을호를 타든 무궁화. 좀 여러분들 기차가 3개가 있는 거 알지? 무궁화, 새마을, 그리고 KTX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뭐 여러분들 이거 말고 출퇴근 시간대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 운영하는 또 누리호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있거든요. 보통 아까 얘기한 3개가 일반적인 여러분들 철도 서비스야. 그러면 여러분 철도 서비스, 철도를 타거나 여러분들 거기 어디야? 철도역 가면은 혹시 승객 헌장 보신 분?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냐면 이걸 신속하게 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선생님이 옛날에 대전에 여기 대전에 은행동하고 저쪽에 유성이라고 있어요. 충남대학교 앞에 두 군데다 학원을 내서 선생님들 7사람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노량진 선생님들하고 학원을 그 당시에 일타하는 애들하고 학원을 같이 냈다고. 그래서 감옥별 일타하는 애들 그럼 잘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학원 애들이 많이 왔어, 진짜. 근데 어떡하냐? 대전에서 아주 잘하는 경제학원에서 여러분들 수강료를
뭐냐면 후려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후려친 거야. 그러니까 싸니까 애들이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할인하고 어쩌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갖고 문제 생겨서 학원이 이제 망가졌거든요. 한 3년 하다가. 근데 이걸 3년 동안 할 때 우리 학원에는 월급 원장이 있어서 월급 원장. 그 운영을 담당하는 원장을 뒀다고 우리가. 근데 이놈아가 선생님 나이가 그놈아가 60년생이니까 나보다 3살 아래였는데 어느 날 녀석이 형님 저 소주 한 잔 사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밤 10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가자 해가지고 옛날에 대전에는 대전 그 시내에 하상도로 위에 포장마차가 쭉 있어요. 지금 이제 하상도로가 좀 없기고 바꿔놨을 거야. 근데 포장마차 크기가 요거 2배야. 엄청 크지. 그리고 안주가 몽땅 다 얼마냐면 10,000원이야 하나에. 뭘 먹든 소주는 2,500원. 그리고 밤 12시 반에 선생님 집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으로 가는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가 있었어. 그거 타고 가면 돼. 그래서 그놈하고 앉아가지고서 한 2시간 먹으면 딱 좋아. 근데 겨울인데 그래서 둘이 이제 소주를 깠어. 가지고 연합에 갖다 해가지고 소주를 기분 좋게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이제 뭐 3병 거짓말이고 2병 정도 먹고 제가 갔어요. 겨울인데 10시 반인데 열차가 안 오는 게야. 1시간 되면 열차가 와라. 그래 조금 있다가 방송 나오더라고. 열차가 옥천인가 뭐 그 옆에 뭐 옥천인가 뭐가 있어. 거기서 여러분들 뭐 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열차가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1시간 지나도 안 오는 게야. 뚜껑 열려 안 열려. 겨울에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올라간 게야. 왠가 올라가니까 선생님처럼 술 처먹고 화딱지 난 애들이 그 창고 있죠. 창고에 남자 중에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애가 좀 벌써 차서도 그래서 잠깐 좀 비자니까 이 사람이 내가 비자니까 사람들이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자네 승객권장 알아 몰라. 그러니까 승객권장에서 자네들 그 저기 뭐야 열차 지연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거 있잖아. 그거 발표해. 딱 그랬지. 그러니까 꾸물꾸물해. 그리고 지금 책임자 나오라 그래. 딱 그랬어요. 자네 지금 이거 폭동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 그 철도 청장이죠. 전화해가지고 걔가 나왔어. 한 2시 반쯤 나왔어. 아주 선생님은 얘기해서 선생님이 앉아서 당시에 선생님이 지금 있는 당국대 말고 수원여자대학교 선생님이 전교수였었거든. 수원여대학교 그 저기 명함 주니까 대학교 주니까 무슨 태도가 틀려. 그냥 취직하고 틀리잖아. 내가 뭐 아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꼼짝 못해. 그래서 아니 청장님 이렇게 운행하시면 되겠습니까? 청장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헌상에 나오고 있는 것을 왜 천명을 안 하고 공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떤지 시정하겠는지 보상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셨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번에 어딜 가든지 간에 무조건 한 번씩 탈 수 있는 티켓을 쫙 나눠줬어. 거기 사람들한테. 거기서 그래서 한 20몇 명이 있는지 박수 받았어. 영웅. 짱! 술 처먹고 짱! 술 나고 먹으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 거기서 술 먹으라 그러는 사람. 한 잔 먹고 그랬지, 여러분들. 완전 옛날 얘기예요. 그 영웅이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그 덕에 거기서 서울역에서부터 어디까지더라? 부산인가 하여간에 한 분 선생님이 그것도 택시를 딱 끊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다음에 열차가 연착되잖아.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30분 연착 얼마, 1시간 연착 얼마 이렇게 보상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뒀다가 연착하면 꼭 쓰세요.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6번에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연을 수렴하여 의견을 반영해서 질을 개선해야 해야 되겠고 서비스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 지금의 헌상의 원칙은 꼭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럼 날개 시민헌상에서는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맞습니까? 탑레벨 맞나요 여러분들? 자, 옆에 이제 메뉴에 그렇지만 이 시민헌장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장점 나온 거야. 종전에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이고 추상적인 관계, 모적인 관계 그걸 여러분들 구체적 계약 관계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근접 통제, 근접은 가까이 통제하는 걸 얘기해. 물리적 관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데 기회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 들어보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철도가 지연돼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상받을지 몰랐잖아. 이제는 고객 승객 헌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게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내가 잘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게끔 바꿔줬잖아. 이 바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서비스 제공에 투명성과 책임성 제공할 수 있어 없어? 투명성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제공을 다 알리는 거 아니야. 투명하게 공개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단점 나온 거 봐. 공공 서비스는 성격이 무형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질을 구체화 계량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식으로 다 금전으로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1시간 지연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 현재 보자.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는데 이게 너무 지연이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면 뛸 걸 가가지고 1시간이 들였어. 그 맛이 안 가. 그럼 그 맛이 간 것을 금액으로 한 사람이가 쉬워려. 어렵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 띄는데 1시간 해서 날 힘들겠다. 그럼 얼마 주겠까? 돈으로 표시하기가 쉬워려. 어려운 거죠. 1번 그 편이에요. 2번, 모든 행정 오류를 금전으로 연결시켜 보상하려는 편협한 경제 논리에 젖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지나치게 서비스를 표준화 구체화시킨 나머지 밑줄 공무원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은 저해하겠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그것도 내용 정리. 자, 그럼 옆 페이지에 하단에 시민 헌장은 행정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한다. O야 X야? X로 되어 있죠.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봤으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민원 행정 서비스가 나와요. 이건 사실 행정학보다는 행정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학은 여러분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해. 근데 행정법은 내가 알기로는 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와. 자, 일단은 잠깐 보자. 민원 행정이라는 메뉴에 보자. 정부의 구체적 행위를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뭐 해달라 그럼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제공을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뭐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민원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서본 좀 줘요. 그러면 등서본 띄워줘 안 띄워줘? 그럼 등서본 좀 나한테 하나 주세요. 이게 민원이야. 그럼 이를 해결해야 돼. 이게 민원 행정 서비스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쌍가루 3번에 성격 지워버리고 민원의 종류. 성격 지워버리세요. 민원의 종류 해가지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고 있는 7가지 형태의 민원 종류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게 딱 2가지인데 6번의 복합 민원하고 7번의 다수인 관련 민원 2가지만 별표. 자, 복합 민원 나온 거 보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적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등의 그러니까 미처는 여러 관계기관 및 부서와 관련된 민원이 복합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자. 아파트 등기나 토지 등기할 때는 당연히 법원 등기소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세무서도 관련돼 있고 세무서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가야 돼. 그럼 하나의 민원 자체가 여러 기관과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이 바로 복합 민원이에요. 그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 밑줄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 연명을 제출하는 민원을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개명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아파트 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네도 아파트가 이전에 담당했던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도난 회사를 쓰는 것은 아파트 가격에도 좀 안 좋잖아.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입사 대표들이 아파트 개명을 하자.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뭐 전체 뭐 예를 들어 100 그러면 85%가 찬성을 해가지고 개명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명하는 것은 85세대가 지금 100세대가 다 우리 아파트가 1500세대인데 1500세대가 다 관련이 된 게 안 된 게 관련된 거지. 이게 바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에요. 그럼 이들 도장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구청에도 안 낸다고 개명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봤으면 이제 옆 페이지에 균형성가표 BSC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자.
민간 부분의 어떤 여러분 성과는 보통 매출에 가람만 갖고 평가해 왔잖아. 기업의 매출에. 그러니까 사실 매출 분야를 재무적 관점으로 그러는데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 비재무적 관점은 얼마나 연구를 해왔냐, 아니면 인적 자원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냐,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냐, 이것은 비재무적 관점 아니야. 이런 것들도 평가했을 때 진정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다고 이 얘기를 한 게 누구냐? 카플란과 거기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놀스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92년도에 BSC라고 하는 균형 성과표를 만들어내. 그 균형 성과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교재에 개념의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 중간에 그동안의 성과평가, 민간분의 성과평가가 재무적 관점만을 반영함으로써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과 같은 무형의 비재무적 가치를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조직의 성과평가에 포함하자고 만든 게 BSC, 균형 성과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균형 성과표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내려가서 보자. 쌍가루 2번에 4대 관점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가 재무적 관점이 나왔고, 두 번째 고객 관점, 세 번째 내부 업무 처리 관점, 다음 페이지 학습 성장 관점에서 네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기업의 매출액이야. 1년 동안 매출액 얼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수익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게 재무적 관점이야. 그럼 나머지 고객 관점, 내부 업무 처리, 학습 성장 관점은 비재무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고객 관점은 이게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업무 처리를 얘기할 때는 기업 내부의 업무 처리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이루어졌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성장 관점, 다음 페이지 보자. 이 학습 성장 관점을 며칠? 이 4대 관점 가운데 가장 하부 구조로 보고 있어요. 뭐를? 학습 성장 관점을. 이건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얼마나 잘 해왔냐, 또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연구 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 이게 다 학습 성장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대 관점이 무엇인가는 외워둬야 돼.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업무 처리, 학습 성장 관점 외워둬야 되겠고, 재무적 관점을 제한 나머지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비재무적 관점이라 한다까지는 꼭 수에서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점도 성과로 평가를 해야지 균형 있는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것, 균형 성과 관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걸.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하나 이해할 게, 여기 4대 관점 박스 나온 거 있잖아. 박스에서 하나 가져갈 게, 여기 고객 관점 나온 거 보시면 고객의 만족도, 고객의 정책 순원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이게 고객 관점이야. 신규 고객이 많을수록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어느 지역 가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는 강의하는 게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2개를 더 강의를 해. 이거 말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쪽에 또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들어.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둘이 수업을 듣는데 다음날 보니까 모르는 애가 2명이 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지 친구들 둘 꼬셔 데려온 거야. 재미있고 우리 빨리 공무원 되자 해가지고 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4명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고등학교 교실 같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러니까 증가한 거 아니야. 그냥 거기하고 원장이 일이 들어가지고 교수님 때문에 애들 들어간다고 이쪽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일 모레 그만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만둘라 그래요, 선생님. 자, 신규 고객의 증감, 고객 관점을 얘기하는데 하나 유의할게. 그 밑에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나온 거 있죠.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는 내부 업무 처리 관점이야. 혼동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고객 관점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는 내부 업무 처리 관점을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의 시민 참여의 이유냐, 적법 절차를 준수했냐, 의사소통 자체가 상위 하달이냐, 하위 상달이냐, 이거 다 내부 업무 처리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제 맨 밑에 결론적으로 행정개혁의 방향이 나왔는데 거기 뭐가 나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 나온 거 있죠? 거기다 해놓고 화살표 놓고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신공공관리론. 최신할 때 신공공, 축공할 때 공짜 2개, 관리한다. 매니지먼트 관리론. 자, 이것은 이제 오스본과 게블러가 1992년 정부제 창조 방안에서 당한 것 같이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자고 하는 10대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맨 앞에 촉매적 정부를 다른 말로 첫 번째 줄 끝에 조타적 역할이란 말 나왔나? 거기 조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어 나온 거 봐. 스티어링이란 말 나왔죠? 스티어링이란 말은 여러분들 선박의 선장이 선박의 키를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걸 이게. 운전키를 얘기해. 운전키를 갖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향 잡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노 젓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노를 젓는 정보가 아니라 방향만을 제시하는 정보. 알았습니까? 그것을 촉매적 정보, 조타적 정보, 아니면 촉진적 정보라고 그래요. 촉진. 이거 여러분들 다음 달에 배우고 다음 달 11월 달부터 배웁니다. 두 번째 나온 게 지역사회 소유의 정부. 주민은 단순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며 지역사회 권한을 보호하여 시민의 참여 행정이 촉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소유의 정부. 그다음에 세 번째 경쟁적 정부. 서비스 공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보자. 규칙이나 규정을 중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뭐가 나와? 임무를 중시하는 정부예요. 임무. 그러니까 너무 규칙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 그거예요. 임무가 중요한 거니까. 공무원의 임무는 누굴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임무는 누굴 위해 봉사하는 게? 국민을 위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임무가 중요한 거지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밑에 결과. 이 결과를 뭐 성과지향, 산출지향이라고 그러죠. 얼마 투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일을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산출을 가져왔는지, 그게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정보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보, 지출보다는 수익을 잡고 투자를 하고 절약을 위해 돈을 쓰는 기업가의 정보. 돈 버는 정보예요, 쉽게. 기업가란 말은 의미가, 자, 기업가의 의미 적어봐. 기업가의 의미. 기업가란 말이 의미가 있어. 동그라미 1, 수익 지향. 동그라미 2, 모험과 혁신 지향. 동그라미 3, 진보 창조 지향. 진보 창조 지향. 그걸 기업가라고 얘기하는 게 기업가. 그런 사람들 알았냐? 근데 여기서 기업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의미야. 뭘 내는 정보? 수익을 내는 정보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업가는. 그러니까 기업가의 의미는 그 행정학에서는 책마다 약간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예견적 정보 별표. 그러니까 예견적 정보를 얘기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걸 해결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정보예요. 사전에 예방하는 정보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예견적 정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전에 예방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예견적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다음에 분권적 정보, 시장지향적 정보란 말이 나와나. 시장지향은 여러분들 시장의 원리를 정부에서 도입하든지. 사실 보세요. 시장의 원리는 무슨 원리야? 경쟁. 근데 아까 경쟁적 정보를 위에 나왔으니까 이대 시장지향은 정부 역할을 시장으로 넘기는 정보야. 알았습니까? 정부 역할을 시장으로 넘기는 정보. 이거 지금 얘기한 시장지향적 정부에서 10대 원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기관 형성 나왔는데 이 기관 형성은 그동안 출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그렇지만 한 번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는 가져가야 돼. 일단 기관 형성은 뭐냐? 그걸 개념을 봐봐. 변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봐. 변동을 유도하고 변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창조란 말이 나왔고 거기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4번 별표 기관성은 조직의 생존 능력을 얘기해.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기관성, 생존 능력을 중시하겠죠. 그럼 옆 페이지 보세요. 그럼 기관 형성을 잘했는지 평가 기준에서 4가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생존 능력, 자율성, 영향력, 활동법이. 그럼 4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존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뭐 여러분들.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알았습니까? 현재 출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4가지 정도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만 더 해보자. 그 관련 변수에 내적 관계 변수라는 거 있죠? 기관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내부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도 이념은 여러분들 학급을 만들어서 그런 급한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없어 사업을 얘기하고, 인적 물적성, 내부 구조, 총무가 영과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적어놓자. CF 차의 내부 구조. 내적 관계 변수에다가 CF 차의 내부 구조. CF 차의 내부 구조. 자, G는 거기 지도력, 지도 이념. 69페이지, 692페이지. 자, GF 프로그램 나와서 3번. 차는 자동차, 자원, 4번 나왔죠? 마지막 내부 구조 이렇게 오더라고. 알았어요? 이건 내적 관계 변수예요. 자, 그리고 밑에 외적 관계 변수에서 4가지가 나왔죠? 여러분들 심청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심학규예요, 학규. 신봉사는 장립이라는 얘기예요, 심학규. 그럼 여러분들 심청의 아버지가 심청이 공양미 300석으로 팔려가잖아. 애절한 사연을 수기로 썼다. 보자, 학규수기. 원하는 학규지만 이것은 확규수기. 확산적, 규범적, 수권적, 기능적을 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만 가져가자. 맨 밑에 확산적 관련면서. 확산적 관련면서는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일반 국민을 확산적 관련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업 행성까지 해가지고 행정개혁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오늘 배운 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자.